이 이년아, 가만히 있어. 칼 들고 있다. 조폭이 식칼을 들고 위협했지만 김순자 아주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칼? 그런 장난감으로 나를 위협하려고? 그리고는 자신의 앞치마를 벗더니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치마 끈으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다음 그 앞치마로 조폭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죠. 평범한 분식집 앞치마가 치명적인 무기로 변하는 충격적인 순간, 과연 김순자 아주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통쾌한 반전 스토리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김순자는 이미 작은 분식집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완벽한 루틴처럼 그녀는 한치의 낭비도 없이 모든 준비 작업을 해나갔습니다. 후, 김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낡고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였지만 그녀에게는 갑옷과도 같은 소중한 것이었죠. 이 앞치마를 매는 순간 그녀는 온전히 김순자 분식집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떡볶이 국물 끓이기였습니다. 김순자만의 비법이 담긴 이 국물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의 비밀이었죠. 멸치와 다시마를 우려낸 깊은 육수에 고춧가루, 고추장, 그리고 비밀 재료인 된장 한 스푼을 넣어 끓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다 고향에서 배운 거지. 김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물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고향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춥고 메마른 북한의 산골 마을이었고 그녀의 진짜 이름도 김순자가 아니었죠. 당시 19세였던 리명희 김순자의 본명은 아버지를 따라 중국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군인이었고 명희는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건강한 소녀로 소문나 있었죠. 명희야, 너는 이 마을에 묻혀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다. 어느 날 마을에 온 군 간부가 명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한 곳이 있다. 그렇게 명희는 평양의 특수훈련소로 보내졌습니다. 조선인민군 제711특수부대. 그곳은 대남 침투 임무를 위한 최정예 요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죠. 첫날부터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되는 체력훈련, 맨손 격투술, 무기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잔인했던 것은 심리적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평범한 인간이 아니다. 조국의 칼이고 방패다.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버려라.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설악산보다 추운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와 함께 온 12명의 소녀들 중 절반은 첫 달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명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훈련을 1등으로 마쳤고 교관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와 일상용품을 이용한 무기 제작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리명이 내 놈은 타고났다. 진짜 타고난 전사다. 3년의 혹독한 훈련을 마친 명희에게 교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언젠가 조국이 너를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희가 그 언젠가를 거부했던 것이죠. 24세가 된 명희는 드디어 첫 임무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한으로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요인을 암살하라는 명령이었죠. 그녀는 완벽한 잠복 신분과 함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훈련받아 왔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 되겠다. 이럴 수는 없어. 명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한으로 침투하는 대신 진짜로 탈북을 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들키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영영 고향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겨울밤 두만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자신이 받은 모든 훈련을 동원하여 국경을 넘었습니다.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 순찰병들의 감시망, 그리고 얼음 위에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공포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지옥 같은 여정 끝에 그녀는 마침내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죠.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에서보다 더 험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언제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죠. 명희는 중국 농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겨우 연명했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자유를 향한 희망 하나만으로. 2년 후 명희는 드디어 한국행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브로커는 사기꾼이었고 명희는 모든 돈을 잃고 다시 절망에 빠졌죠. 그때였습니다. 명희의 특수부대 출신 경력이 빛을 발한 것은 그녀를 속인 브로커와 그 일당들을 혼자서 모두 제압하고 자신의 돈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진짜 믿을 만한 브로커가 그녀를 찾아왔죠. 당신 같은 분이라면 안전하게 한국까지 모시고 갈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명희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 탈북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 사투리 때문에 받는 차별,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명희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김순자. 그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겨우 구한 일자리에서도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야, 새터민. 너네는 공짜로 집도 주고 돈도 주면서 왜 맨날 불만이야? 북한에서 온 주제에 까탈스럽게 굴지 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순자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단숨에 조용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묻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은 후 김순자는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작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겨우 마련한 5평짜리 작은 가게였죠. 첫날 손님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셋째도 마찬가지였죠. 김순자는 절망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아저씨였죠. 아줌마, 떡볶이 하나 주세요. 김순자는 온 정성을 다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음식 만들기 기술과 중국에서 배운 중화 요리 기법, 그리고
한국에서 익힌 분식 조리법을 모두 동원했죠. 이거 진짜 맛있네. 국물이 일반 떡볶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그 아저씨의 한마디가 김순자에게는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아저씨는 매일 분식집을 찾았고 하나둘씩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주머니,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이정수 씨였죠. 40대 후반의 성실한 가장으로 벌써 5년째 김순자의 단골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 씨. 오늘도 김밥 하나죠? 네, 그리고 오늘은 떡볶이도 포장으로 하나 주세요. 우리 애가 아주머니 떡볶이 너무 좋아해서요. 김순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정수 씨의 고등학생 딸 지영이가 자신의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영이한테 이것도 주세요. 김순자는 특별히 만든 치즈 떡볶이를 하나 더 포장해 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요.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지영이 시험 기간이라고 하던데 힘내라고 하세요. 이정수 씨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남기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김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죠. 8시가 되자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침을 먹으러 오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줌마, 김밥 2줄하고 어묵 주세요. 나는 떡볶이랑 튀김 주세요. 아줌마, 오늘 새로 나온 메뉴 없어요? 왁자지껄한 학생들의 목소리에 분식집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김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문을 받아가며 음식을 만들었죠. 야, 너희들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라. 아줌마 힘들어 하신다. 학생들 중 반장인 박민준이 친구들을 타일렀습니다. 김순자를 아끼는 마음에서였죠. 민준아, 괜찮다. 너희들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가 활기차네. 김순자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떠나고 나니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부 손님들이 오는 시간이었죠. 언니, 어제 TV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진짜 잘 만든다면서? 맞아.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음식에 정성이 남달라. 분식집 앞을 지나가던 주부 2명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김순자는 가슴이 뛰었죠.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킨 것은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갔고 김순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자신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 시간이었죠. 사장님, 오늘 점심 메뉴 뭐 추천해 주세요? 치즈라면 어때요? 오늘 치즈를 좋은 걸로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김순자는 라면을 끓이면서 그 위에 두툼한 치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와 김가루를 솔솔 뿌려주었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고소한 냄새가 분식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사장님 솜씨가 날로 늘어나네요. 감사해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김순자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3시 분식집이 한가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때가 김순자에게는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하고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험악한 분위기의 남자들이 들어온 것은 박철민,
41세, 키 178cm에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사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인간다운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왼쪽 뺨에는 술집 싸움에서 생긴 흉터가 있었고 작은 눈에는 항상 음흉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10대 후반부터 거리에서 주먹질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이 지역의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2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급 조폭 두목이 되었죠. 그의 주 수입원은 상가 보호비, 유흥업소 상납금, 그리고 각종 협박과 사기였습니다. 특히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죠. 형님,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하실까요? 옆에서 아첨을 떨고 있는 것은 박철민의 오른팔인 최득구였습니다. 35세의 그는 박철민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비열함과 잔인함에서는 오히려 박철민을 앞섰죠. 최득구의 얼굴 왼쪽에는 조폭 조직 간의 패싸움에서 생긴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사람들을 위협할 때 일부러 왼쪽 얼굴을 내밀곤 했죠. 오늘은 새로 개업한 분식집부터 가보자. 아직 우리한테 인사도 안 왔던데? 박철민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철민의 조직에는 여러 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식, 28세. 키 185cm의 큰 덩치를 자랑했지만 머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먹질밖에 할 줄 모르는 단순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그의 주먹은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한 방에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병호, 31세. 조직에서 지략가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지략이라는 것도 고작 상인들을 더 효과적으로 협박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도였지만요. 정진우, 26세.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가장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겼고 특히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꼈죠. 이들 조직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악행들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이 동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사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박철민 일당이 새로 개업한 치킨집에 들이닥쳤습니다. 50대 초반의 치킨집 사장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월 30만 원씩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치킨집 사장은 거절했습니다. 그 돈이면 가족 한 달 생활비였으니까요. 그러자 박철민 일당은 매일 치킨집에 나타나 손님들을 쫓아내고 주문한 치킨의 트집을 잡고 심지어는 배달 오토바이에 흠집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치킨집 사장은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닫아야 했죠. 그는 빚만 남긴 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70세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문구점이 타겟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나이도 많은데 사업하기 힘들죠?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최득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별로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할머니의 문구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했습니다. 학생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할머니, 우리가 여기서 술 마시는 게 싫으면 관리비 내세요. 할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얌전해지고 경찰이 가면 다시 행패를 부렸죠. 할머니는 스트레스로 병이 났고 결국 문구점을 닫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운영하는 떡집도 이들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사장님들,
신혼이시죠? 축하드려요. 박철민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접근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려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해요. 떡집 사장 부부는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인사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월 50만 원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가게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진실을 알게 된 떡집 부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밤늦게 떡집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해대고 새벽에 떡집 유리창에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떡집 부인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기까지 했죠. 당신들이 계속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정진우가 떡집 부인에게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위협했습니다. 떡집 부부는 공포에 떨며 결국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갓 시작한 사업을 포기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박철민 일당은 이 동네의 수많은 선량한 상인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오직 돈과 자신들의 기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다음 타겟은 김순자의 분식집이었습니다. 분식집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박철민과 그의 부하 3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가했던 분식집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고 어두워졌죠. 김순자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 넘게 갈고 닦은 직감이 즉시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험한 놈들이라고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하지만 김순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익힌 처세술이었죠. 박철민은 분식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는 맹수처럼요. 아, 여기 사장이 아주머니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3입니다. 53. 그럼 혼자 사세요? 가족은? 박철민의 질문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이라면 더욱 쉬운 타겟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혼자 삽니다. 김순자의 대답에 박철민과 부하들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혼자 사시면서 이런 장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최득구가 가짜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별로 어려운 일 없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요즘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특히 이 동네는 말이죠. 박철민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동네에는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요? 김순자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네, 관리요. 우리가 이 동네 상인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요. 월 50만 원만 내시면 아주머니 가게를 완벽하게 보호해드려요. 50만 원이라. 김순자에게 50만 원은 한 달 순수익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돈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김순자의 정중한 거절에 박철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지금 농담하는 줄 아세요? 이 동네에서 우리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봐요? 저는 정말로 그런 돈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김순자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국자를 꽉 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아주머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까요. 박철민은 위협적인 눈빛으로 김순자를 째려보다가 부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이런 놈들이 또 나타났네.
박철민 일당은 약속대로 정확히 일주일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을 노렸죠. 손님들 앞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분식집에는 직장인 손님 3명이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얘기 생각해 보셨어요? 박철민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부러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머니, 우리가 보기에는 장사가 꽤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최 듣구가 다른 손님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봐요, 손님들 다 가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에요. 김대식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 장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순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50만 원. 그것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돈이 없다니까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우리는 아주머니를 도와주려는 건데. 됐어요. 나가세요. 뭐, 나가라고? 박철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주머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하고 싶을 뿐이에요. 조용히 장사하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야죠. 박철민이 주먹을 탁자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분식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죠. 김순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일주일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 답 안 나오면 아주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박철민 일당은 분식집을 나가면서 일부러 의자를 발로 차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식사 시간을 노렸습니다. 분식집에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친 대학생 커플과 회사원 2명이 있었죠. 아주머니, 우리 답 들으러 왔어요. 박철민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술을 마시고 온 것이었죠. 저는 정말로 그런 돈이 없어요.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걱정 때문이었죠. 무고한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요.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박철민이 술에 취한 채로 대학생 커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밥 먹고 있는데요. 남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데서? 당장 나가.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돈 안 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너희들도 피해자라고. 박철민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대학생 커플은 겁에 질려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지만 정진우가 문을 막아섰습니다. 돈 안 내고 갈 생각이야? 여기서 먹은 것 값은 내고 가야지. 저희 이미 계산했는데요.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계산? 그거 말고 위로비.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잖아. 이병우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가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그만해. 김순자의 목소리에 분식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오호, 드디어 제대로 나오네. 박철민이 김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그럼 우리 얘기를 들어줄 거예요? 아니요. 절대 안 내요. 김순자의 단호한 거절에 박철민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박철민이 손가락을 딱딱 튕기자 부하들이
일제히 분식집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메뉴판을 찢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이게 우리를 무시한 대가야. 대학생 커플은 울음을 터뜨리며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회사원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최득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매일 여기 와서 이럴 거야. 아주머니가 우리 말 들을 때까지. 박철민 일당은 분식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김순자는 그들이 떠난 후 무너진 분식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약속대로 그들은 다음 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분식집을 어수선하게 만들었죠. 아주머니, 어젯밤 잘 잤어요? 박철민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죠. 무시하시네. 그럼 더 재미있게 놀아볼까요? 김대식이 떡볶이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거 냄새 나는데? 상한 거 아니야? 상하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분명 상했어.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나. 김대식이 냄비에 침을 뱉었습니다. 김순자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가라앉았죠. 새로 끓여야겠네요. 김순자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비우고 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손님들 안 오네요? 정진우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분식집에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죠. 이렇게 계속 장사 안 되면 아주머니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들으시라고요. 이들은 이 시간 동안 분식집에 앉아 있으면서 손님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분식집에는 야식을 먹으러 온 젊은 회사원들이 몇 명 있었죠. 아주머니, 우리 또 왔어요. 박철민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최득구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 야식 먹고 있는데요. 야식? 이런 데서? 위험해요, 위험해. 빨리 나가세요. 왜 위험한데요? 이 아줌마가 우리한테 빚이 있거든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거짓말이었지만 손님들은 겁이 나서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봐요, 아주머니. 이렇게 장사 안 되는 게 우리 때문인 거 알죠?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무시하면 우리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병우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심하게 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순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른 그 운명적인 날이었죠. 분식집에는 대학생 커플 한 쌍만이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정민과 한수연, 둘 다 20살의 풋풋한 대학 1학년생이었죠.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와,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다. 맞아, 우리 단골 식당 정하자. 두 사람은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김순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식집 문이 폭력적으로 열렸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위험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죠.
아주머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러 왔어요.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정중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폭력적인 위험만이 가득했죠. 김순자는 뜨거운 철판 앞에서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돈이 정말로 없어요. 없다고? 아직도 그런 소리예요? 박철민이 김순자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요. 대학생 커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밥 먹고 있는데요.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더러운 데서? 최득구가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떡볶이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는 그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캬! 수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뜨거운 떡볶이 국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그녀의 다리에 묻었거든요. 아야, 뜨거워. 수연이는 아픔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김순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무고한 아이들이 다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학생들한테 왜 그래요? 김순자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아줌마가 우리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야. 김대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정진우가 이번에는 김밥 접시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너희가 먹던 거지? 맛있겠다. 그리고는 그 김밥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철민이 갑자기 정민이의 셔츠 깃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여기 왜 왔어? 저희는 그냥 밥 먹으러. 이런 데 와서? 박철민이 정민이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 아줌마한테 돈 좀 주라고 해봐. 저희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모른다고? 박철민이 정민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선명한 타격 소리가 분식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비명을 질렸고 정민이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은 그녀가 그토록 참고 견뎌왔던 마지막 한 줄기 이성의 끈이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순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하고 인내심 많은 동네 아주머니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베리아 벌판의 한겨울 눈보라보다도 더 차갑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보다도 더 섬뜩한 살기로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리명이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너희들. 김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 음성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와 함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김순자는 여전히 그저 약하고 무력한 중년 여성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어쨌다고? 박철민이 김순자 앞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화내면 뭘 어쩔 건데? 그냥 돈이나 내. 그는 김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함경북도의 혹독한 겨울 훈련장, 영하 3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도
맨손 격투 훈련을 계속해야 했던 그때, 적의 공격을 받을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차단하라. 교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동정심도 모두 버려라. 오직 임무 완수만이 너희의 목표다. 20살의 리명이는 그 모든 훈련을 1등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근접 전투에서는 남자 동기들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였죠. 리명이, 내 놈은 타고난 전사다. 교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손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너에게 달려 있다. 그때 배운 기술들이 지금 김순자의 몸속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상용품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기술,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방법, 한 방에 적을 무력화시키는 급소 공격법, 그리고 무엇보다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는 심리전.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박철민의 더러운 손이 김순자의 어깨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순자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국자가 박철민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고 동시에 그녀의 다른 손은 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으악! 박철민의 비명이 분식집 안을 갈랐습니다. 뜨거운 국자에 대인 그의 손목에서는 지글지글 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죠. 이게 뭐야? 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자신을 제압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순자는 박철민을 벽에 밀어붙이고는 그의 귀에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던 이 손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연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섬뜩했습니다.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요리해 줄 줄은 몰랐지? 그 순간 박철민의 부하들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김순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순자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이며 그들을 차례차례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제711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것은 김대식이었습니다. 185cm의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김순자를 향해 돌진했죠. 하지만 김순자는 그의 공격을 예측이라도 했다는 듯 여유롭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프라이팬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김대식의 주먹을 막아냈죠. 아, 뜨거워. 김대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지만 김순자의 공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회전시키며 김대식의 측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둔탁하고도 끔찍한 타격음과 함께 김대식의 거대한 몸이 분식집 한쪽 벽에 처박혔죠. 김대식은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최득구였습니다. 그는 김순자의 뒤에서 기습 공격을 시도했지만 김순자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손에 든 국자를 뒤로 던졌습니다. 국자는 정확히 최득구의 미간을 명중했죠. 으아! 최득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지만 김순자는 이미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식집의 김치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만 10kg 넘는 무거운 냄비였지만 김순자는 마치 깃털을 다루듯 가볍게 들어 올렸죠. 이것은 30년 숙성 김치다. 김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는 아까운 음식이지만 특별히 맛보게 해주마. 그녀는 김치 냄비를 최득구의 머리 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으악, 도와줘.
최득구는 김치 국물에 흠뻑 젖은 채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병호였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지략가라고 불렸지만 김순자 앞에서는 그의 모든 지략이 무용지물이었죠. 이병호는 분식집에 식칼을 집어들고 김순자를 위협했습니다. 이 이년아, 가만히 있어. 칼 들고 있다. 하지만 김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죠. 칼? 그런 장난감으로 나를 위협하려고? 김순자는 자신의 앞치마를 벗더니 그것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앞치마의 끈을 이병호의 손목에 감아 칼을 떨어뜨리게 만든 다음 그 앞치마로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나. 이병호는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김순자는 그를 충분히 고통스럽게 만든 다음 놓아주었습니다. 이병호는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마지막 남은 것은 정진우였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어리지만 가장 잔인한 성격을 가진 놈이었죠. 정진우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한 여자에게 제압당하는 것을 본 그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걸했습니다. 김순자는 그런 정진우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살려달라고? 너희가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는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지? 김순자는 떡볶이 꼬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나무 꼬치였지만 그녀의 손에서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죠. 이 꼬치로 떡볶이를 몇 개나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 김순자가 정진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만 개는 될 거다. 모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지. 정진우는 너무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해 보겠다. 김순자는 떡볶이 꼬치를 정진우의 목바로 옆에 깊숙이 박았습니다. 꼬치는 나무벽을 뚫고 들어갔죠. 다음에는 목에 박힐 거다. 정진우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이제 박철민만 남았습니다. 조직의 두목이었지만 지금은 공포에 질린 채로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죠. 김순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분식집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철민이라고 했지? 김순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나? 제발. 잘못했습니다. 박철민이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에 와서? 김순자는 칼을 박철민의 목에 댔습니다. 너희들이 괴롭힌 치킨집 아저씨는 어디로 갔는지 아나? 모릅니다. 문구점 할머니는 지금 요양원에서 죽어가고 계신다. 너희들 때문에 말이다. 김순자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떡집 부부는 꿈에 그리던 사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박철민은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실금까지 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김순자는 칼로 박철민의 뺨에 작은 상처를 냈습니다.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죠.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달리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는다. 김순자가 칼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이 약속을 기억해라. 그녀는 박철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단 한 번이라도 이 동네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30년 전 그 실력을 완전히 되살려서 너희들을 영영 조용히 만들어줄 것이다. 박철민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분식집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죠.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초주검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놈은 기절해 있었고 어떤 놈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죠. 김순자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던 대학생 커플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김순자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민이와 수연이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히던 무서운 조폭들을 혼자서 모두 제압한 김순자의 모습이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미안하다. 너희들이 무서웠을 텐데. 김순자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우리를 구해주신 거잖아요. 수연이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혼자서.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에 조금 배운 게 있어서. 김순자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예전의 날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들이 분식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악명 높던 조폭 조직 전체가 한 여자에게 완전히 제압당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이 김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김순자의 대답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저와 손님들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어쩔 수 없이 응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김순자의 말을 뒷받침했죠.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병원으로. 첫 손님은 이정수 씨였습니다. 아주머니, 어제 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김순자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주머니 덕분에 이제 이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그동안 그 나쁜 놈들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데 앞으로는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겠네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김순자가 해낸 일에 대해 모두들 감사해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분식집은 그 어느 때보다 붐볐습니다. 김순자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새로운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여기가 그 분식집이네요. 아주머니가 조폭들을 혼내주신 곳이죠? 와, 정말 대단하시다. 김순자는 모든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죠. 그날 이후로 동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철민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다른 조폭들도 이 동네에는 얼씬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순자의 일화가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 동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던 것이죠. 상인들은 이제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불량배들의 행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김순자의 분식집은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갔죠. 하지만 김순자 자신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모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평온함과 함께 조용한 자신감이 함께 빛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들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김순자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었고 오히려 그녀는
동네를 지킨 영웅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김순자는 법정에서 박철민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김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반성하고 나와서는 착하게 살아라. 박철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자의 분식집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정도였죠. 하지만 김순자는 그런 유명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김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로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김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이 동네에서 분식집 하는 아줌마예요. 그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일 행복해요. 과거의 그 모든 어둠과 폭력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정성을 전해주는 일이야말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난 지금 김순자의 분식집은 동네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점심에는 직장인들이, 저녁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찾아왔죠. 김순자는 모든 손님들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했죠. 정수 씨, 오늘은 지영이 생일이라고 하셨죠? 특별히 케이크 떡볶이 만들어 드릴게요. 민준아, 시험 잘 봤다며? 축하 의미로 치즈 김밥 서비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분식집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혹시 김순자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왔습니다. 김순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건 사양할게요. 저는 그냥 조용히 장사만 하고 싶어요. PD는 아쉬워했지만 김순자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김순자에게는 유명해지는 것보다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저녁 늦은 시간 분식집을 정리하던 김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동네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고 상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1년 전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김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리명이, 너의 힘이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었구나. 3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자신이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리명이는 다시 잠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김순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충분히 강해졌거든요. 김순자는 마지막으로 분식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기름때 묻은 철판, 그리고 오래된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음식 만들어야지. 김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만약에 다시 한번 이 평화로운 일상이 위협받는다면 김순자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치찌개 끓이던 그 손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동네의 영원한 수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순자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순자는 30년 동안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섰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에 맞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온 동네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김순자 아주머니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도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김순자 아주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정의감,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